할리우드 최고의 로맨스로 손꼽히는 영화 카사블랑카. 우수에 찬 눈빛으로 고독한 남성의 대명사가 된 험프리 보가트와 여신 같은 자태로 전 세계 남성 팬들을 사로잡은 잉그리드 버그만. 그들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는 지금까지 추억의 명작으로 회자되고 있다. 특히 카사블랑카는 로맨틱한 명대사로 사랑받고 있는데 Is looking at you, kid. 험프리 보가트가 잉그리드 버그만에게 달콤하게 속삭인 이 말은 영화 백년사를 빛내는 최고의 명대사로 기억되고 있다. 그런데 Jesus, when does the shooting will begin? Tight. I'm bored to death. Here, your turn. Here's looking at you, kid. 그랬다. 사실 이 말은 촬영 전 험프리 보가트가 카드 게임을 하다가 우연히 뱉은 말이었다. 북아프리카 대서양 해안에 위치한 모로코 최대의 항구 도시 카사블랑카. 1년 내내 쾌적한 날씨와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한 카사블랑카를 더 유명하게 만든 것, 바로 이곳에 지명을 딴 영화 카사블랑카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 카사블랑카. 이 영화는 탄탄한 구성과 배우들의 명연기가 어우러지면서 20세기를 대표하는 영화로 남았다. 영화가 개봉된 이듬해인 1943년에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색상의 3개 부문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한다. 미국 영화연구소에서 선정한 영화사 100년의 명작 100편 중 3위. 미국 시나리오 작가 조합이 발표한 101편의 위대한 시나리오에서 대부, 지민 케인 등을 두르고 1위의 영광을 아는 영화 카사블랑카. 그런데 카사블랑카를 만든 제작진과 배우 중 이 영화가 걸작이 될 거라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당시 할리우드의 황금기를 이끈 영화 제작사 워너브로더스는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 1년에 약 50편 정도의 영화를 만들었는데 카사블랑카도 그저 평범하게 저예산으로 계획된 영화 중 하나였다. 빠듯한 제작비 때문에 워너브로더스는 이 영화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 게다가 영화 카사블랑카의 원작은 1930년대 뉴욕에서 공연된 연극 Everybody Comes to Rick's, 모두들 닉에게 모이다로 흥행에 실패한 작품이었다. 그런데 워너브로더스는 이 작품의 판권을 무려 2만 달러에 매입한다. 당시 판권의 평균 가격보다 약 4배 비싼 값이었다. 어처구니 없는 예산 집행으로 제작비의 상당 부분을 쓴 워너브로더스는 배우 캐스팅부터 난관에 빠졌다. Good lords, how much? It's $55,000. With that money, I can make one more film. 카사블랑카의 여주인공엔 프랑스 여배우 미셸 모르강이 선정돼 있었다. 아름다운 눈과 지적인 분위기로 당시 남성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한 미셸 모르강. 그러나 그녀가 요구한 출연료는 무려 5만 5천 달러. 제작진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배우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혜성같이 등장한 한 배우가 있었다. 잉그리드 버그만이었다. 당시 잉그리드 버그만은 영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의 여주인공 캐스팅에서 탈락한 상태였다. 신인에 불과했던 그녀는 미셸 무르강이 요구한 출연료의 절반에 불과한 2만 5천 달러의 출연을 약속한다. 후에 카사블랑카가 흥행에 성공하자 잉그리드 버그만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에 다시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된다. 뜻하지 않게 출연하게 된 영화 카사블랑카가 그녀의 인생을 바꾼 것이다. 그 뒤로 잇따른 흥행작들의 주연을 맡게 된 잉그리드 버그만. 그녀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까지 거머쥐며 명실공히
세계적인 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여주인공 캐스팅은 카사블랑카가 겪을 진통의 시작에 불과했다. 남자 주인공 역시 애초의 계획과 엇나간 것이다. 원래 제작사는 배우 조지 레프트에게 출연 제의를 했었다. 그런데 Casablanca. Tell them I'm out. What? 시나리오를 보는 안목이 형편없는 걸로 유명했던 배우 조지 레프트는 시나리오를 선택할 때마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출연하고 뒷면이 나오면 출연하지 않았다고 한다. 덕분에 행운의 여신은 다른 사람을 찾아간다. 바로 험프리 보가티였다. 그 전까지 크고 작은 조연을 하던 그에게 뜻하지 않은 행운이 찾아온 것이다. 물론 숨겨진 고충은 있었다. I love you. 잉그리드 버그만의 키는 173cm. 그러나 험프리 보가트는 168cm. 남성적이고 로맨틱한 역을 소화해야 하는 험프리 보가트에겐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그래서 감독은 두 사람이 나오는 씬마다 특별한 도구들을 준비했다. 잉그리드 버그만을 로맨틱하게 감싸는 남성미 뒤엔 상자의 비애가 숨어있던 것이다. 기차일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은 다양했다. 소파에 앉아 사랑을 나누는 두 사람. 이 아름다운 장면을 위해 험프리 보가트의 엉덩이 밑엔 두툼한 쿠션이 깔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역을 훌륭하게 소화한 그에게 전 세계 영화 팬들은 열광했다. 프렌치 코트에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모습은 험프리 보가트의 트레이드 마크로 남았다. 카사블랑카를 통해 시대를 상징하는 배우로 자리 잡은 그는 이후 다양한 걸작들을 통해 필름 누아르 영화의 전성기를 이끌게 된다. 그런데 애초의 의도와 다르게 진행된 건 배우뿐만이 아니었다. 원래 카사블랑카의 감독으로는 윌리엄 와일러가 내정돼 있었다. 후에 로마의 휴일, 배너 등을 연출하는 등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은 감독이었지만 갑자기 군 입대를 결정하고 만다. 덕분에 메가폰은 마이클 커티스 감독에게 넘어갔다. 마이클 커티스는 지독함으로 악명을 날린 감독이었다. 그가 영화 노아의 방주를 찍을 때 홍수 장면에서 실제로 여러 명의 엑스트라가 익사하기도 했다. 실감나는 공포를 잡아내기 위해 연기자들에게 미리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워너 브로더스로선 그가 마땅치 않았음에도 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배우 캐스팅과 감독 선임부터 말썽이 많았던 카사블랑카.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촬영은 시작됐는데 대본이 채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 참여한 시나리오 작가만 무려 7명. 촬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대본을 쓰는 기이한 풍경이 벌어졌다. 쪽대본의 원조인 셈이다. 심지어 계속 수정되고 번복되는 시나리오 때문에 영화의 마지막 씬을 촬영할 때까지 결말을 정하지 못했다. What should I do here? 늘 촬영에 밀려 급급하게 진행됐던 대본은 배우들의 불만을 낳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카사블랑카의 명대사는 최악의 상황에서 탄생한다. 20세기 최고의 로맨틱 대사로 꼽히는 당신의 눈동자의 건배를. 영화 100년사의 가장 멋진 대사 순위 중 카사블랑카에 나온 대사가 무려 6개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 최고의 명대사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사실 대본에는 없었던 대사였다. Your turn. Here's looking at you, kid.
촬영 전 휴식 시간에 험프리 보가트가 무심코 뱉은 말이었고 Go. Here's looking at you, kid. Okay, cut. I like this line. 험프리 보가트가 애드립으로 한 말이 뜻밖의 결과를 낳은 것이다. 원래 Here's looking at you라는 말은 영국의 허름한 선술집에서 유래한 말이다. 소매치기가 극성이던 시절 술잔을 들고 건배하는 사이에 지갑을 훔쳐가는 사례가 많았다. 소매치기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로 쓰였는데 술잔을 들고 외칠 때 건배라는 뜻의 관용어로도 쓰인다고 한다. 그런데 이 말이 로맨틱한 장면과 어우러지면서 둘만의 사랑의 미로로 재탄생된 것이다. You must remember this. A kiss is just a kiss. A sigh is just a sigh. 우연히 빚어낸 행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카사블랑카를 통해 세계적인 히트팝이 된 As Time Goes By. 그러나 이 곡은 애초에 카사블랑카를 위해 만들어진 주제곡이 아니었다. 카사블랑카를 촬영할 당시 이미 이 곡은 10년 전에 만들어진 무명곡에 불과했다. 영화의 원작자가 유럽 여행을 하던 중 프랑스 남부의 한 카페에서 우연히 듣고 메인 테마곡으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영화 속 장면은 실제로 연주된 게 아니다. What's this? I don't know how to play the piano. 원래는 재즈의 여왕 엘라 피츠제럴드가 출연하기로 했지만 빡빡한 스케줄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대신 둘리 윌슨으로 대체됐는데 어이없게도 그는 피아노 연주를 할 줄 모르는 드럼 연주자였다. 때문에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연주 장면엔 피아노 소리를 따로 입혀야만 했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과연 영화를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의심하던 그때 행운의 여신은 다시 한번 카사블랑카의 손을 잡는다. 원래 영화의 제목은 원작 제목을 그대로 딴 모두들 니객에 모이다였다. 그런데 1938년 영화 알데리가 흥행에 크게 성공하자 카사블랑카도 영화 속 지명을 따서 제목을 바꾸게 된다. 당시 워너브로드스사의 마케팅팀은 카사블랑카라는 이름이 마치 멕시코에서 판매되는 맥주 이름처럼 촌스럽다고 반대했다. 그럼에도 워너브로드스사의 사주인 잭 워너는 카사블랑카라는 제목을 고집한다. 그런데 그의 고집이 의외의 행운을 가져오게 된다. 때마침 영화 카사블랑카가 미국에서 개봉될 즈음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와 영국의 처칠, 프랑스의 드골 등이 모로코의 카사블랑카에서 연합항전을 촉구하는 협정을 맺은 카사블랑카 회담이 열렸고 카사블랑카란 지명이 국제적으로 크게 이슈화된 것이다. 덕분에 영화 카사블랑카는 생각지 않았던 엄청난 홍보 효과를 얻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연속된다. 1942년 5월 25일 첫 촬영이 시작되는 날까지도 촬영을 진행할 스튜디오가 결정되지 않은 것은 물론 세트장조차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 일본의 진주만 침공으로 미국이 참전을 선포한 다음 날 시나리오 초고가 나왔는데 할리우드에선 폭격 위험 때문에 야외 촬영 금지령이 내려진다. 현지 촬영은 꿈도 못 꾸게 된 감독은 미봉책으로 세트를 만들기에 나섰다. 모로코의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 거리는 사실 조악한 세트장에 불과했다. 게다가 물자 절약을 위해 세트를 재활용하느라 다른 영화에 쓰인 상점 간판들을 불어로 바꿔달기까지 했다. 멋지게 날아가는 비행 장면 역시 모형 비행기로 연출했다. 불후의 엔딩으로 손꼽히는 카사블랑카의 공항 장면 역시 마찬가지다. 제작진은 너무나 엉성하게 제작된 종이 세트를 가리기 위해
안개 제조기까지 쓰며 억지로 안개 낀 공항을 연출해야만 했다. 덕분에 1년 내내 안개라고는 한 번도 끼지 않는 쾌적한 카사블랑카가 안개 자욱한 도시로 변하게 된 것이다. 촬영을 위한 감독의 노력은 눈물겨웠다. 세트장이 드넓은 공항처럼 보이도록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는데 원근법을 살리기 위해 멀리 있는 사람은 저신장 장애인을 기용해 촬영했다. 덕분에 모든 장면이 할리우드 세트장에서 촬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모로코의 카사블랑카를 완벽하게 연출할 수 있었다. 험프리 보가트와 잉그리드 버그만은 실제로 카사블랑카에 단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않았지만 영화 카사블랑카는 모로코의 카사블랑카로 영원히 남은 것이다. 우연과 우연히 교차해 얻은 뜻밖의 행운. 그 누구도 카사블랑카의 성공을 예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운 좋게도 불후의 명작으로 남은 카사블랑카. 하지만 카사블랑카가 20세기 최고의 영화가 될 수 있었던 건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배우들의 명령기와 스태프들의 눈물겨운 노력 덕분이 아니었을까. (1977년) 미국 조지 루카스 감독의 영화 스타워즈가 개봉한 개봉과 동시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공전의 데이트를 기록한 스타워즈. 그런데 Mr. Lucas, your film is doing really well in the box office right now. How do you feel about this? Well, I feel like I should thank a great filmmaker whose movie was the inspiration for Star Wars. 뜻밖에도 조지 루카스는 스타워즈가 누군가의 영화 덕분에 탄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주 먼 옛날의 은하계를 모델로 은하제국과 반란군 사이의 전쟁을 그린 공상과학 영화 스타워즈. 이 스타워즈를 만든 감독 조지 루카스는 스타워즈 시리즈뿐만 아니라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 등 수많은 영화를 제작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감독으로 그가 처음 스타워즈를 만들게 된 것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I need to come up with something better than this. 1971년 공상과학 영화 THX-1138로 정식 데뷔한 그는 1973년 코미디 영화 아메리칸 그래피티를 성공시키며 할리우드의 기대주로 떠오르게 되고 그 뒤 할리우드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게 해줄 차기작을 준비 중이었다. No, this won't do. I can do better than this. 하지만 영화를 구상하는 일은 쉽지 않았고 그는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전 세계 각국의 영화들을 찾아보기 시작한다. 그러던 중 Yes, this is exactly what I've been looking for. 그는 한 편의 영화를 보고 강한 영감을 얻어 이것을 바탕으로 스타워즈를 만들었는데 Then my question is, which movie gave you this inspiration? That movie was The Hidden Fortress by Akira Kurosawa. 그것은 일본의 영화 감독 구로사와 아키라가 만든
숨은 요새의 새 악인이라는 영화였다. 구로사와 아키라는 1943년 스가타 산시로라는 성장 영화로 데뷔한 이후 7인의 사무라이, 붉은 수염 등 수많은 영화를 제작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은 감독이었고, 숨은 요새의 새 악인은 그가 1958년 만든 작품으로 일본 전국시대 때 야마나 가문과 아카스키 가문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아카스키 주군의 딸을 영주로 안전히 데려가야 하는 한 장수의 사연을 그린 영화였는데, 실제로 스타워즈는 구로사와 아키라의 영화 숨은 요새의 새 악인과 비슷한 점이 많았다. 첫째, 스타워즈 에피소드 4 새로운 희망은 레아 공주가 은하 제국과 맞서 싸우는 반란군의 운명을 책임지는데, 이것은 숨은 요새의 새 악인 중 유키 공주가 야마나 가문으로부터 아카스키 가문을 지키는 내용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고, 둘째, 스타워즈에는 코믹한 캐릭터의 로봇 C-3PO와 R2-D2가 레아 공주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로 등장하는데, 이 역시 숨은 요새의 새 악인 중 황금을 옮기는 농부 출신의 병사 2명의 캐릭터에서 착안한 것이며, 셋째, 스타워즈에서 레아 공주를 지키는 제다이 기사 오비안 케노비는 숨은 요새의 새 악인에서 주인공이자 공주를 지키는 장수 마카베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캐릭터로, 심지어 조지 루카스는 스타워즈의 오비안 케노비 역에 마카베 역을 연기했던 일본 배우 미우네 토시로를 캐스팅하려 했지만 그의 거절로 성사되지 못했다고 한다. 특히 악의 상징인 다스베이더는 일본 장군의 모습에서 따왔고, 이 역할은 숨은 요새의 새 악인에서 공주와 마카베 일행에게 위협을 가는 적장 다도코로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조지 루카스는 구로사와 아키라의 다른 영화에서도 많은 영감을 받았는데, 스타워즈에서 제다이의 스승으로 등장하는 요다의 경우는 구로사와 아키라가 1954년 만든 영화 7인의 사무라이 중 마을 사람들의 정신적 주주로 등장하는 촌장의 모습에서 차용했다는 것이다. Had he not made the Hidden Fortress, there would be no Star Wars as far as I'm concerned. So I would like to personally thank Mr. Giwasawa for his inspiration. 이렇듯 자신의 영화 스타워즈에 많은 영감을 준 구로사와 아키라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조지 루카스. 그런데 Thank you so much, Mr. Lucas. I wouldn't be here today if it wasn't for you. Thank you. 뜻밖에도 구로사와 아키라 또한 조지 루카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데,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조지 루카스가 스타워즈 시리즈로 한창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당시 구로사와 아키라의 상황은 정반대였다. 가! 다시! 도대체 몇 번째야? 너무 부자서 다시 한번. 야, 다시 한번! 각종 해외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지만 1960년대에 시작된 일본 영화계의 침체와 더불어 완벽주의자인 그의 제작 방식 때문에 번번이 촬영이 지연되면서 늘 그의 영화는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린다. 심지어 1968년 미국과 일본이 합작으로 도라라는 작품을 제작할 당시 구로사와 아키라가
일본 측 감독을 맡았지만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미국의 제작사 20세기 폭스와 마찰을 빚었고 결국 감독직에서 물러난 그는 얼마 뒤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한다. 그리고 1979년 가까스로 다시 영화 제작에 돌입한 그는 16세기를 배경으로 전쟁 중 영주가 사망하자 그와 똑같이 생긴 도둑이 영주 행세를 하는 내용의 영화 카케무샤를 준비한다. 하지만 미안하지만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제작사는 이런 영화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도 좀 힘들겠어요. 다른 곳을 찾아보세요. 그의 영화를 제작하려는 제작사는 어디에도 없었고 제작비를 조달하지 못한 그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런데 감독님, 됐습니다. 제작자가 나타났습니다. 진짜? 네. 그러던 중 기적적으로 그의 영화를 제작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난다. It's an honor to meet you, Mr. Kurosawa. I'm George Lucas. 놀랍게도 그는 바로 스타워즈의 감독 조지 루카스였다. I wonder why I haven't heard anything about Mr. Kurosawa's next film. Hey, how about that? My Japanese friend told me that he's having difficulty with financing, and he's being picky as usual. And his next film is going to be a very big budget one. Oh, really? 구로사와 아키라가 제작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조지 루카스. Michael, contact Mr. Kurosawa at once. But are you serious? I think it's about time I paid him back. 그가 영화 대부의 감독인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와 함께 직접 구로사와 아키라의 영화를 제작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결국 조지 루카스의 도움으로 구로사와 아키라의 영화 카케무샤는 제작될 수 있었고 1980년 개봉과 동시에 큰 성공을 거둔다. 그리고 그의 칸 영화제에서 최고의 영화에게 주는 상인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다. Thank you so much, Mr. Lucas. I wouldn't be here today if it wasn't for you. You made it happen, and I really appreciate it. No, I should be thanking you. You were my inspiration from the beginning. My film teacher, Master Kurosawa. Thank you. No, thank you. 그 뒤 구로사와 아키라는 난, 꿈, 마다다요 등 많은 영화들을 연출하며 일본을 대표하는 감독으로 우뚝 서게 되었고 조지 루카스뿐만 아니라 많은 영화 감독들에게 영향을 끼쳤는데 스티븐 스필버그는 구로사와 아키라를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영화인으로 꼽았고 우디 앨런은 그가 영화계의 셰익스피어라고 칭송했으며 마틴 스콜세지와 러시아 영화계의 거장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또한 그의 영화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밝힌다. 일본의 영화 감독 구로사와 아키라와 그의 영화에서 영감을 얻어 스타워즈를 만든 조지 루카스의 특별한 인연. 1990년 구로사와 아키라는 많은 영화인들에게 영감을 준 것을 인정받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동양인 최초로 평생 공로상을 수상하는데 이때 시상자 중 한 명이 바로 조지 루카스였다.
20세기를 대표하는 현대 영화의 거장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한 사람으로부터 영화적 영감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는 바로 이탈리아의 천재 감독 페데리코 펠리니였다. 그런데 천재 감독 페데리코 펠리니에게도 평생 영감을 주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과연 누구일까? 페데리코 펠리니는 길, 카비리아의 밤, 달콤한 인생, 8과 2분의 1, 진저와 프레드 등 영화 인생 50년 동안 24편의 영화를 만들었으며 무려 5번이나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영화계의 전설이었다. 페데리코 펠리니는 1920년 1월 20일 이탈리아 리미니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18살이 되던 해 작가가 되기 위해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로마로 떠나게 된다. 하지만 로마에서의 생활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펠리니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잡지사, 영화사, 라디오 방송사 등에서 잡다한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 그렇게 고단한 삶을 보내던 그에게 미래를 통째로 바꿔놓을 만큼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온다. I don't know who to cast for the lead character's voice. All right. I've heard about this lady, Giulietta Massina. Giulietta Massina. 1943년 라디오 드라마 키코와 팔리나 극본을 쓰던 펠리니는 한 여자 성우를 추천받게 되는데 바로 줄리에타 마시나였다. Mr. Fellini? 펠리니는 줄리에타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게 된다. 훗날 펠리니는 줄리에타를 처음 본 날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고 회상했다. Okay, I'll do it. 펠리니의 제안을 받은 줄리에타는 결국 라디오 드라마에 출연하기로 한다. 펠리니가 줄리에타에게 빠진 것처럼 줄리에타 역시 열정과 재능이 넘치는 펠리니와의 만남을 즐거워했고 어느덧 두 사람은 연인 사이가 된다. 그리고 같은 해 1943년 10월 30일 펠리니와 줄리에타는 결혼식을 올린다. 펠리니의 나이 23살, 줄리에타의 나이 22살 때였다. 그런데 꿈같은 신혼생활도 잠시 이들에게 불행이 찾아온다. 첫 아이를 임신한 줄리에타가 계단에서 굴러 유산을 하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듬해 태어난 아들 피에르 페데리코마저 폐렴으로 사망하게 된다. 연달아 두 아이를 잃는 시련을 겪던 중 설상가상으로 펠리니마저 직업을 잃게 된다. 2차 세계대전으로 혼란이 가득했던 이탈리아에서 작가가 일할 수 있는 곳은 그 어느 곳에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펠리니와 줄리에타는 두 아이를 잃은 아픔과 생활고로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낸다. 결국 전쟁이 끝나자 작가 일을 접고 과거 잡지사에서 일했던 동료들과 초상화나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퍼니페이스 상점을 열어 근근히 생활을 꾸려가게 된다. 그런데 얼마 후 펠리니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오는데 Fellini. Oh, Director Rossellini. How have you been? What brings you here today? Well, I'm actually filming in a movie. And I'd like you to introduce me to your friend Aldo Fabrizi. Plan is to have him cast as the lead in my new movie. 오늘날 네오리얼리즘의 거장으로 추앙받는 이탈리아의 유명 영화 감독인 로베르토 로셀리니로부터 배우의 캐스팅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펠리니는 로베르토 로셀리니 감독의 새 작품에 참여하게 됐고 영화 시나리오와 조감독을 맡게 된다. 이 영화가 바로 2차 세계대전으로 황폐해진 도시를 하나의 주인공으로 다룬 무방비 도시였다. 1945년 영화 무방비 도시는 발표되자마자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고 2차 세계대전으로 몰락했던 이탈리아의 영화 산업을 회복시키는 계기가 된다.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고
조감독으로 참여한 펠리니 또한 명성을 얻게 된다. 그러자 펠리니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바로 자신이 직접 감독해 영화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오랜 작업 끝에 시나리오를 완성하게 된다. 펠리니의 영화는 이탈리아 영화계의 거물 제작자 카를로 폰티가 제작하게 됐는데 Why? Why did you put your wife as a lead actress? What's wrong with my wife? She's a great actress. Frankly speaking, she's a quite unique person, but she's not beautiful at all. I mean, our audience wants to see beautiful actresses playing. 폰티는 펠리니가 여주인공으로 그의 아내 줄리에타를 내세우자 맹렬하게 반대한다. 흥행을 위해 헐리우드 인기 여배우를 기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었다. 하지만 펠리니는 이 역은 오직 자신의 아내 줄리에타만이 가능하다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 결국 제작자 카를로 폰티는 펠리니의 주장대로 여주인공을 줄리에타가 하는 것으로 허락하고 1954년에 영화가 개봉된다. 이 영화가 바로 영화사의 걸작으로 남은 길이었다. 영화 길은 떠돌이 광대 잠파노와 그를 따라다니는 조수 젤소미나의 사랑 얘기를 담은 작품이었다. 그런데 사실 영화 길은 펠리니가 아내 줄리에타로부터 영감을 받고 쓴 작품이었다. 두 아이를 잃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비극적인 현실에도 늘 자신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었던 줄리에타의 모습에서 비극적인 삶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는 젤소미나를 탄생시킨 것이었다. 젤소미나를 연기한 줄리에타와 잠파노를 연기한 안소니 퀸의 길은 개봉되자마자 전 세계 영화 팬들의 심금을 울렸고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다. 또한 이 영화는 아카데미 영화제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비롯하여 연출, 시나리오, 연기상을 합쳐 국제영화제에서만 총 27개의 상을 받는 진기록을 세우며 전 세계 페데리코 펠리니의 이름을 각인한 강렬한 영화가 됐다. 그리고 천진난만한 눈망울의 젤소미나 역을 맡았던 줄리에타 마시나는 외모조차 연기를 한다는 찬사를 받았고 코미디의 제왕 찰리 채플린으로부터 내가 가장 존경하는 여배우라는 찬사를, 프랑스 영화의 거장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으로부터 여자 채플린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단숨에 세계적인 연기파 배우로 자리매김한다. 이후 줄리에타는 남편 펠리니의 영화에 계속 출연하였고 영화 카비리아의 밤에 카비리아 역으로 아카데미상, 뉴욕 비평가상,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싹쓸이하며 연기의 절정에 오른다. 그런데 Darling, what's been bothering you lately? I can't write anything. Can't write anything because of you. You're blocking my thoughts. You're obstructing my vision. 펠리니는 더 이상 줄리에타와의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데 줄곧 줄리에타만을 위한 영화를 만든 탓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그래서 줄리에타는 남편이 아닌 다른 감독들과 작업을 하게 됐는데 어떤 영화에서도 별다른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다. 누구나 그녀의 얼굴을 보면 영화 길의 젤소미나를 떠올렸고 줄리에타는 아무리 연기를 해도 젤소미나의 이미지를 완전히 지워낼 수가 없었다. 결국 그녀는 슬럼프에 빠졌고 대중들에게 잊혀져 갔다. 반면 펠리니는 승승장구했다. 이탈리아 국민배우 마르첼로 마스트로 이안니를 자신의 새로운 영감으로 삼아 만든 달콤한 인생 8과 2분의 1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칸 영화제, 아카데미 영화제 등 수많은 영화제에서 상을 휩쓸었던 것이다. 심지어 스캔들이 터지기 시작한다. 유명 여배우 잉그리드 버그만, 유명 작가 저메인 그리오와 등과의 잇따른 스캔들로 펠리니는 언론의 지나친 관심을 받게 된다. Did you see La Dolce Vita? It was really good. What's the point? The director is really strange. He harasses actresses.
He's a blind and a director in the film industry. 그러자 펠리니는 오랫동안 쌓아온 명성이 어느 순간부터 부질없다는 것을 느끼게 됐고 주변을 돌아보면 자신의 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점점 고독해졌다. What are you doing out here? Oh, you must be so tired, right? 하지만 그런 펠리니의 곁을 지켜준 사람은 아내 줄리에타뿐이었다. 영화 길의 젤소미나가 상처투성이의 잠파노 곁에 있어줬던 것처럼 줄리에타는 펠리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위로를 주었다. 결국 그는 다시 줄리에타를 위한 작품을 쓰기로 결심했고 그것이 바로 영혼의 줄리에타였다. 줄리에타는 10년 만에 다시 연기를 하게 되면서 배우로서 재기를 하게 된다. 그리고 20년 후 1985년 펠리니는 아내를 위한 마지막 작품을 완성하는데 바로 영화 진저와 프레드였다. 64살의 줄리에타는 진저와 프레드 속의 여주인공 아멜리아가 되어 열정적으로 연기했다. 그렇게 이 영화로 줄리에타는 이탈리아 내셔널 영화제 여우주연상, 다비드 디 도나텔로 영화제 특별상, 제36회 베를린 영화제 공로상을 수상하며 길 이후 30년 동안 잊혀졌던 세계적인 연기파 여배우의 영광을 되찾게 됐고 펠리니는 1993년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평생 공로상까지 받게 된다. 평생 공로상을 수상한 펠리니는 수상 소감으로 자신과 영화 인생을 함께한 줄리에타 마시나에게 상을 바친다며 그 공을 돌렸는데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줬던 감독 펠리니와 배우 줄리에타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렇게 평생을 함께하던 두 사람은 그의 결혼 50주년 기념식인 금혼식을 올렸고 안타깝게도 그 다음 날 1993년 10월 31일 펠리니는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펠리니가 세상을 떠난 지 5개월 만에 줄리에타는 로마의 한 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는다. 이후 두 사람은 펠리니의 고향 리미니의 청동묘지에 묻혔으며 평생을 함께한 감독 펠리니와 배우 줄리에타의 사랑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전설이 됐다.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천재 영화 감독 페데리코 펠리니. 펠리니가 오늘날 영화사에 중요한 작품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영원한 영감이 되어준 줄리에타 마시나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은 아닐까. 줄리에타 마시나는 페데리코 펠리니에게 사랑이 없다면 어떠한 길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준 인생의 동반자이자 안내자였다.